오늘은 2월 18일 목요일이고요. 이번 시간은 9급 행정학, 서울시,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 전범위로 보도록 할게요. 쇼터디에서 문제 오류 신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예, 다 수정해드리고 있으면서도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끔씩 문제 정답 체크가 오류가 날 때가 있는데 잘 잡아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네. 자,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고르겠습니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수업을 설명드리기 전에 만약에 쇼터디에 정말 좀 이렇게 문의사항 있으시면요, shortdy.gmail.com으로 연락 주시면 돼요. shortdy gmail이고요. .gmail.com. 네. 행정이 추구하는 가치 옳지 않은 거. 자, 합리성은요, 어떤 행위가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수단이 되느냐를 가리키는 개념이다. 맞죠? 네, 합리성은 그렇습니다. 효과성은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을. 여기서부터 틀렸죠? 투입 대비 산출 비율은 뭡니까? 능률성을 얘기하는 거죠. 투입 대비 산출 비율, 능률성. 자, 능률성은 목표 달성도가 능률성이 아니라 이건 뭐죠? 효율성. 효율성이 목표 달성도를 말하는 개념입니다. 네. 그 능률성이라는 개념, 투입 대비 산출의 비율을 말하는 거죠. 자, 19세기 말에 자, 행정관리론에서 추구했던 가치고요. 자, 투입을 최소화해서, 그죠? 투입을 최소화해서 산출을 극대화. 어떻게 하면 산출을 극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산출과 비용의 관계라는 조직적, 내부적 관계고요. 에 중점을 두는 거죠. 효과성은요, 목표, 목표 대비, 뭡니까? 산출, 비율에 대한 비용에 대한 고려가 없이 오로지 목표 달성 여부에 관심을 갖는 거죠. 목표 달성 여부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네. 1960년대 발전행정론에서 추구했던 가치고요. 참고로 생산성은 뭡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거죠. 능률성과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1980년대 신공공관리론에서 추구했던 가치. 네. 나머지 행정의 민주성은요, 대외적으로 국민 의사의 존중과 수렴과 대내적으로 행정 조직의 민주적 운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맞고요. 또 뭡니까? 수평적 형평성이라는 것은 동등한 것을 동등하게, 또 수직적 형평성이라는 것은 동등하지 않는 것을 서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다 맞죠? 부름의 기대 이론이요. 부름의 기대 이론. 자, 조직 구성원의 직무 수행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을 골라라. 아닌 거 골라라. 내가 노력하면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기대치가 충족되어야 한다. 네, 맞죠. 자, 내가 높은 등급의 실적 평가를 받으면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수단치가 충족되어야 하고요. 내가 받을 보상은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유인성, 그죠? 유인가가 충족되어야 하고요.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그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균형성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금 균형성이 아니죠. 내가 투입한 노력과 그로 인하여 받은 보상의 비율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공평해야 한다는 것은 균형성이 아니라 형평성 혹은 아담스의 뭡니까? 공평성이죠. 공평성. 네. 그래서 자, 부름의 기대 이론. 자, 에서 여러분 자신이 노력에 일정한 성과를 달성한다는 그 기대감과 그 수단성, 그죠? 그 수단, 여기 수단치요. 성과가 보상을 가져올 것이라는 믿음이죠. 그 유의성, 자,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강도를 말합니다. 자, 보상에 대한 주관적 선호의 강도.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기대감, 수단성, 유의성, 개념 다 정리하셔야겠죠. 자, 제니스가 주장한 집단사고 예방 전략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조직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이 재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네, 맞고요. 최고 의사결정자는요,
대안 탐색 단계마다 참여자 중 한 명에게 악역을 맡겨서 다수 의견에 반대하는 의견을 강제로 개진하게 한다. 집단적 의사결정에서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눈다. 자,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는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 지금 4번 보면 정답이 4번이죠. 자, 최종 대안을 도출한 후에 각 참여자들에게 반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가 아니죠. 집단 사고에 의한 희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요.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대안에 대한 용의 주도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 거죠. 네. 따라서 조직에서 결정하는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에서 재평가를 하게 하거나 의사결정 도중에 토론 등을 통해서 참여자들 입장에서 토론을 유도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외부 전문가를 직접 참여시킬 수도 있죠. 그래서 외부 전문가로 하여금 결정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도모하게 하거나 참여자 중에서 데빌 애드보케이트, 즉 악역을 맡기거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의사결정 단위를 2개 이상으로 나눌 수도 있죠. 그리고 마지막 대안 도출 이후에 각 참여자들에게 또 반대 의견을 제시하게 해서 간과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대안이 도출된 이후에도 혹시 간과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건 반대 의견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 이거는 틀린 질문이죠? 네, 틀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집단 사고에 의한 그룹 싱킹이에요. 예방 전략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티브 모형의 가정이에요. 자, 티브 모형에서는 여러분, 충분히 많은 수의 지방 정보가 존재한다. 맞죠? 티브 가설의 기본 가정이 뭡니까, 여러분? 자, 완전한 정보와 시민의 완전한 이동성이죠. 그 다음에 다수의 지방 정보가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 공공 서비스요. 자, 공공 서비스로 인한 외부 효과의 부존재. 그죠? 다음, 단위당 평균 비용의 동일. 그 다음에 각 지방별 고정적 생산 요소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각 지방 정부는 인구의 최적 규모를 추구한다는 거. 그 다음에 재원은 당해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를 충당한다는 거죠. 자, 볼게요. 네, 2번 볼까요? 공급되는 공공 서비스는 지방 정부가 파급 효과 및 외부 효과를 발생시킨다. 외부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을 해요. 티브 모형에서는. 자, 공공 서비스로 인한 외부 효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해요. 즉, 하나의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요, 그 지역 주민들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외부 효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2번이 틀린 질문이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방자치법상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1번 지방자치단체인 구는 특별시와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구만을 의미한다. 자, 지방자치단체인 구는요, 자치구인데, 자, 자치구는 특별시,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드는 거죠. 근데 인구 50만 이상인 시에서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맞고요. 2번 자치구가 아닌 구의 명칭과 구역 변경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네, 맞습니다.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그리고 그 결과를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보고한다는 거죠. 3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할 수 있다. 네, 지방자치법에
제16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지방자치단체와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감사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번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장뿐만 아니라 지방에 속한 모든 의원까지 소환할 권리를 가진다. 네, 틀렸죠? 주민 소환 투표 청구권자는요. 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 소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그리고 비례대표 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요 제외돼요. 그 비례대표 선거구 시도의회 의원과 비례대표 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제외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모든 의회 의원까지 소환할 권리를 가지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였고요. 자, 예산 집행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죠.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을 배정할 때에는 감사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맞죠? 맞습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 배정하는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는 거 맞아요. 2번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기별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하여 국회 심의를 받은 뒤 예산 배정한다. 여기 두 가지 틀렸죠? 반기가 아닙니다. 반기별이 아니라 분기별로 예산 배정 계획을 작성해서 자 국무회의 심의를 받은 뒤 국회 심의가 아니죠. 자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에 국회 심의를 받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승인을 받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요. 이게 예산 배정 계획은 대통령이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승인을 받은 뒤에 예산 배정합니다. 자 3번 중앙관서장에게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예산 재배정이라고 한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장에게 예산 사용의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재배정이 아니라 그냥 배정입니다. 그죠? 재배정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배정이에요. 3번 틀렸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2월 말까지 예산 집행 지침을 각 중앙관서장과 국회 예산정책처에 통보한다. 자, 2월 말이 아니죠?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 집행하는 지침을 작성해서 매년 1월 말입니다. 2월 말이 아니라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합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통보할 필요는 없어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통보하지 않아도 돼요. 오로지 매년 1월 말까지 각 중앙관서 장에게 통보하면 돼요. 자, 4번도 틀린 지문이죠? 직위분류제에 대한 장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골라. 직위분류제 장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요. 자, 근무 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맞고요. 자, 직위분류제는 여러분 그 직무의 특성과 성격,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주죠. 그래서 그 근무 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확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위분류제는 직무의 내용이나 수준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일단 명확히 나타나기 때문에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되고, 자 3번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하죠? 네,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합니다. 조직과 직무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진 않죠. 직위분류제는 자 직무 구조의 편협성, 비탄력적인 분류 체계 때문에 조직과 직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을 못한다,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죠. 자,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없습니다. 단점일 수 있습니다. 단점이죠. 지방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지방의회 전문의원, 지방의회 전문위원, 특정직 지방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요.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그 별정직 지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죠. 예, 전문위원이요. 그래서 그 지방자치단체 그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자, 일반직의 직급에 해당하는 상당 계급의 별정직 지방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기억하셔야 되죠. 나머지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 직원과 자치 경찰 공무원, 지방 소방 공무원은 특정직 지방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죠. 즉 뭡니까? 지방 공무원법상 특정직 지방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방 소방 공무원, 그 다음에 자치 경찰 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 전문 직원 등이 있습니다. 음. 됐죠?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하는 거. 그리고 또 빠진 게 뭐가 있죠? 특정직 공무원에 공립대학이나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마찬가지죠? 특정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밖에 저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자,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을 자,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죠? 자, 지방의회 전문위원은 별정직 지방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요. 행정 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행정 권한의 강화 및 행정 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행정 책임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 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네, 맞죠? 맞아요. 예. 그래서 행정 재량권의 확대가 두드러지면서 책임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 통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2번. 의회는 국가 예산 심의하고 승인하거나 혹은 지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통하여 행정부 통제한다? 맞고요.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는 내부 통제보다 외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반대로 설명됐어요. 내부 통제라는 것은 자, 행정이 본래의 목표나 자, 방침대로 이루어졌는지 자체적으로 확인하고 시정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행정의 전문성과 복잡성을 띠게 된 현대 행정국가 시대에서는요. 외부 통제가 아니라 내부 통제가 점차 강조되고 있어요. 반대로 설명되는 거죠. 자, 일반 국민은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를 통해서 행정을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맞고요. 자, 정책평가 논리에서 수단과 목표 간의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골라라 그래서 옳은 거. 정책 목표 달성의 정책 수단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하여야 한다. 맞죠? 자, 특정 인간관계에 대한 설명 옳은 거로 그러죠. 옳은 거. 아, 잠시만요. 기억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인간관계 설명을 옳은 거. 정책 목표 달성의 정책 수단의 실현 선행해서 존재하여야 한다. 이거 뭡니까?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의 성립 조건은 자, 시간적 선행성. 뭡니까?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하고요. 그 다음, 독립 변수가 변하면 종속 변수도 일정한 패턴으로 변화한다는 거. 그죠? 그 다음, 제3의 변수를 통제한다. 그죠? 따라서, 니은 특정 정책 수단 실현과 정책 목표 달성과 관계를 설명 다른 요인이 배제되어야 한다. 이게 자, 제3의 변수, 즉 외생 변수를 통제하는 거죠. 그 다음, 정책 수단의 변화 정도에 따라서 정책 목표, 그죠? 정책 목표의 달성 정도도 변해야 한다. 맞아요. 니은 디귿은 맞는데 정책 목표의 달성이 정책 수단 실현의 선행에서 존재하여야 한다. 기억은 틀린 질문이다 이겁니다. 니은은 자, 외생 변수, 제3의 변수의 통제. 디귿은 공동 변화에 해당하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고, 정책 목표 달성이 그죠? 정책 수단 실현에 선행하는 게 아니죠. 자, 정책 수단의 실현에 선행에 존재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독립 변수는 종속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해야 되는 거죠.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시간적 선행성에 반하는 거죠. 기억은. 그래서 정책 목표 달성이 정책 수단 실현에 선행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보고요. 나머지 문제도 여러분 지금 문제가 서울시 문제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올라가고 있고 기출문제 만 풀어서는 안 되죠. 근데 기출문제 풀이 과정을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기본서는 지금 막 정리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본서로 정리하시는 것도 맞지만 너무 매몰되어 피면 안 돼요. 기본서도 보시면서 중요한 거는 문제의 정답 맞추는 거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 풀어보고 뭐가 약한지를 계속 봐야 돼요. 내가 어디가 자꾸 틀리지? 자기 점검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푸는 거예요. 예. 단순히 반복하는 거가 아니라 문제를 풀면서 내가 약한 점을 발견해내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정도 하루에는 내가 약한 부분만 따로 몰아서 반복해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만약에 쇼터디를 그렇게 공부하신다면 문제를 많이 푸시다가 그죠? 풀면 풀수록 오답 문제가 많이 쌓여있을 겁니다. 그럼 토요일에는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오답 문제에 있는 문제를 우선적으로 풀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계속 오답 문제에 있는 것들을 맞출 때까지 계속 푸시는 거 그걸 추천드리고요. 아무쪼록 시간이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까지 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